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힘겨운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누적된 피해에 일부 인프라도 차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해 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우로 큰 피해가 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초에는 더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에 7호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더해지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때 서울 강남 지역의 비 피해를 키운 원인의 하나인 배수시설의 근본적 개선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빗물바지의 수가 상습 침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보급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환자의 투약률이 18.7%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취급 약국도 2배로 늘리는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거미가 잘 때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도중 몸을 뒤척이며 꿈을 꾸는 렘수면 상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동물도 꿈을 꾼다는 가설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필사의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워낙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전기와 수도, 교통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먹통이 된 초고층 아파트 승강기가 며칠째 멈춰서 있는가 하면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승강기 버튼을 눌러봐도 소용이 없고 문도 닫히지 않습니다. 점검 중 표시는 지난 월요일 밤 폭우가 시작된 이후로 꺼질 줄 모릅니다. 외부인 출입을 막아야 할 현관문도 열린 채 센서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1층에는 택배도 쌓여가고 있고 아예 전기가 나가 불이 꺼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소초구에 있는 대단지 고층 아파트 내부 시설이 마비된 뒤 계속되는 비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등하원 시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변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이 되는데 유독 이 아파트만 엘리베이터가 가동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노인분들이 꽤 오고 가고 내려가시고 올라가시면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시면서 서울 양천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우에는 버텼지만 습기가 찬 채로 강풍까지 불다 보니 결국 부서져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북측 외벽은 아마 전 동이 비가 안 오더라도 물기가 먹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스펀지가 젖어 있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떨어진 게 이상할 정도로 언제 떨어져도 떨어질 거였다고 전 보여요. 누적된 비에 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성 광주 고속도로 서용인 나들목 인근에서는 응집력이 약해진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새벽 시간 통행량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를 본 차량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일대에서는 온종일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새로 생긴 고속도로인데 흘러내려도 흘러내리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나 램프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설치도 없지. 그냥 이렇게 풀로만 이렇게 쭉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비 많이 오면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도권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광범위하고 복구도 더딘 가운데 다음 주 또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각종 건물이나 도로, 공사장을 비롯해 야산이나 하천 주변 방벽과 제방, 배수로까지 재취약 지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취약계층의 피해가 특히 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 방을 전부 없애겠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배려한 대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거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얀 국화꽃 위로 세 사람의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자매와 딸의 합동 빈소입니다.
이번 폭우는 주거 취약계층인 반지하 거주민의 보금자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라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바뀐 게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년 안에 반지하 거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구상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가 반지하방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서울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년째 신길동에서 반지하 주택에 산 여성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등만 떠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마련을 해주고 차츰차츰 없애야지. 무조건 없애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일 때문에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목사님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반지하가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결코 서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지 않을까.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는 데다 임대아파트에 자리가 있을 리도 만무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멀면 못 가는 거지. 아무리 공공을 줘도. 멀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생활 거주가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딱 여기 준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이들에게 반지하 주택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눕힐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32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끌어모아도 24만 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오히려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도시 난민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정책으로는 선언이 수준이고 실효성은 좀 없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보단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에 폭우가 내리던 지난 8일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진 40대 남성이 발견된 데 이어 이 남성과 함께 빠졌던 50대 누나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나 A씨는 남동생이 발견된 지 하루 만인 11일 10시 20분쯤 서울 반포천에서 발견됐습니다. A씨 남매는 지난 8일 밤 10시 40분쯤 서초구에 있는 한 맨홀에 빠져 함께 실종됐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실종된 이들은 A씨 남매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경찰과 소방은 아직 찾지 못한 한 명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서울 강남 도로와 주택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죠. 네, 이럴 땐 도로 물이 빠지는 빗물바지 역할이 중요한데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맨손으로 빗물바지 덮개를 번쩍 듭니다. 하수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직접 치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 덕분에 물이 빠졌다며 지난 9일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빗물바지는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수구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초동 건물입니다. 양수기로 건물에 차올랐던 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인데 빗물바지가 물을 다 처리하지 못해 이렇게 바닥에 물이 흥건한 상황입니다. 빗물바지는 일반 지역에선 10m 이상 3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과 같은 상습 침수 지역에선 10m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집중 피해를 본 강남 지역은 어떨까? 물바다로 변했던 서초대로 일대의 빗물바지 간격은 대부분 10m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도로 면적당 빗물바지 개수 역시 서초구와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m 또는 20m 간격으로 한 개씩 설치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속해서 설치를 해주면 빨리 도로 표면에 있는 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갈 수 있죠. 법에 명시된 설치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빗물바지 관리도 제때 이뤄져야 합니다.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있을 경우 침수가 3배가량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꽁초하고 비닐봉지, 과자 봉지 같은 쓰레기 같은 게 이제 빗물바지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바로 침수가 되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됐고요. 법에 명시된 빗물바지 설치 기준과 관리는 단순 권고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드러났듯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선 기준에 맞는 추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 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수도권 지역에 주말에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다음 주에 중부지방 전역으로 호우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는 정체 전선에 태풍의 수증기까지 더해져서 월요일부터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이처럼 폭우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마치 딴 세상처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작은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생수가 가득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문을 열고 시원하게 생수를 들이켭니다. 버스를 타고 와서 대게다 더울 때 또 버스 갈아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생수 하나 먹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목도 트이고 참 좋습니다. 이런 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등산로 앞에도 냉장고가 마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오르거나 길을 가던 시민이 시원하게 목을 축입니다. 울주군에서 물 구매가 불편한 곳이나 물이 필요한 시민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무료로 마련한 겁니다. 냉장고의 생수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채워집니다. 냉장고 앞을 지나는 누구나 마음 편히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원에는 양산이 준비됐습니다. 야외 활동 탓에 온열 질환이 늘어나자 그늘로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어 이름도 양치무산으로 지었습니다. 울산 지역 관광지와 주요 공원 8곳에 1000개 정도가 마련됐습니다. 써보니까 비가 올 때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어서 또 매우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남부는 말복을 향해 가면서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인 데스밸리에서는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홍수가 발생해 최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진흙물이 쉴 새 없이 넘쳐 흐르는 이곳은 놀랍게도 사막 기후인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1년치 강우량의 75%인 40mm의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례적인 폭우에 차량과 호텔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데스밸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천년에 한 번 발생할 폭우에 국립공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It's always rare when it rains here in Death Valley. So we recognize this was a unique event, but it quickly became apparent that this was a heavier rain than usual. And so pretty quickly you started to see flooding along some of the canyons and going for roadways. 위성 사진이 찍은 데스밸리 사진을 보면 홍수 피해가 더욱 확연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홍수가 난 곳으로 광범위한 범람이 확인됩니다. 국립공원 측은 8월 평균 강우량이 2.5mm에 불과한 데스밸리에 이 같은 폭우가 쏟아질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 mean it is a rare event. There is a 0.1% chance of this happening in a given place in any given year. 앞서 지난 6월에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로 폐쇄됐습니다.
공원 내 하천 수위가 4.2m까지 올라와 100년 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쓸고 간 홍수는 켄터키주 37명, 미주리주 2명의 사망자를 남겼습니다. 잇따르는 자연재해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 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0조 원을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가 또다시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도 46년 만에 가장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지는 등 유럽이 기후 문제로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하늘이 온통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보르도를 포함한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주에서 사흘째 불길이 번지며 대형 산불이 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6채가 불에 탔고 주민 10,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번진 대형 산불에 소방대원 1,100명이 동원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롱드를 비롯해 아베론과 드롬 등 8곳에서 동시다발로 큰 불이 났는데 폭염과 가뭄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À l'heure où je vous parle, le feu est encore en progression. Le feu a apporté son lot de surprises aujourd'hui dans la direction qu'il a pu prendre parce qu'il a généré son propre vent, sa propre histoire, son 프랑스와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스페인에서도 6개 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 중입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엿새 전에 코빌량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우선 가장 심각한 프랑스에 소방대원과 비행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Following a request for assistance via the EU Civil Protection Mechanism from Franc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dispatched 4 airplanes from its rescue firefighting fleet positions in Greece and Sweden. 극심한 가뭄은 산불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른 강바닥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거의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Mais la grosse inquiétude aujourd'hui, c'est tout ce qui est culture d'été, donc tournesol et maïs. Et la particularité du maïs ici, c'est que c'est en grosse partie notre base d'alimentation des vaches laitières.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는 유럽의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도 가마솥처럼 달궈지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계속되며 건조한 날이 이어져 일부 지역에 화재 위험 최고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하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는 규모에서 정점을 이루고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팀이 이달 말 최대 20만 명 중후반 규모의 확진자 발생을 예측했습니다. 권오규 연구팀은 이달 24일에서 31일 23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며 2, 3주 뒤면 신규 환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감염 재생산 지수 1.16을 기준으로 오는 24일 29만 6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유행의 정점을 최대 20만 명 수준으로 예측했지만 휴가철 이동량 등 달라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유행 전망치를 오늘 16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보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약률이 저조하자 방역당국이 처방 의료기관과 담당 약국 확대에 나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월 18% 수준이었던 60세 이상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투약률이 지난주에도 18.7%로 여전히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서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 특히 초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치명률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처방과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도 현재 2,175개소로 2배 이상 늘린 데 이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근처에도 추가로 지정해 환자가 더욱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가운데 10%는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가동을 시작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6,561곳을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90%가 넘는 5,909개소가 모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9.9%에 해당하는 652곳은 치료제 처방 정보나 담당 약국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진의 처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치료제 교육 영상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뇌 정맥동 혈전증과 또 이상 자궁 출혈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 이런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뇌 정맥동 혈전증은 30세에서 49세와 50세에서 64세, 성별로는 여성에서 각각 유의성 있는 위험 증가가 관찰됐습니다. 자궁 내 출혈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자궁 출혈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 위험이 커졌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나온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백신과 이상 자궁 출혈 간 인과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원하는 다른 유전자로 바꿔주는 기술인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기존보다 작은 초소형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고 유전자 가위가 몸속 장기로 가서 또 유전자를 교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는 몸속의 특정 부위에 도달해서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가 필요하거든요. 주로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나 지질 나노 입자 등이 전달체로 활용됩니다. 예. 이 가운데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전달체는 유전자 가위를 몸속의 다양한 장기에 운반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전자 가위의 크기가 조금만 커도 운반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연구진은 TNPB라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유전자 가위 소재로 쓰이지 않던 새로운 단백질입니다. 기존 유전자 가위처럼 유전자의 뼈대를 절단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붙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유전자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구성 성분의 미세한 구조만 건드려서 유전자를 교정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유전자 가위의 크기는 기존 유전자 가위보다 훨씬 작았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전달체가 유전자 가위를 무리 없이 체내 다양한 부위에 운반했다면서 동물 실험에서도 유전자 교정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단한 기술이군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비싼 양주에 저렴한 술을 섞어서 만든 가짜 양주를 이용하는 범죄는 매년 적발되는데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가짜 술뿐 아니라 가짜 꿀, 가짜 기름처럼 포장된 액체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연세대와 싱가포르 국립대 공동연구팀은 음료 용기를 흔들 때 생기는 기포가 음료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하는 보드카에 저렴한 소주나 물을 섞게 되면 밀도와 점도, 표면 장력 등 음료의 성질이 변하면서 기포의 모양과 움직임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런 변화를 잡아내기 어렵지만 인공지능에 여러 건 학습시켰더니 진품과 위조품을 구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연구팀은 보드카와 올리브 오일, 또 꿀을 통해서 검증한 결과 적발하는 정확도가 높게는 95%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스마트폰 앱 형태로 개발된다면 다양한 위조 액체를 구별할 수 있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술을 비롯해서 기름이나 또 꿀까지 포함되니까 정말 위조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말에 볼 수 있는 우주쇼 소식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 후 이른바 별똥별이죠. 지난주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텐데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극대기가 13일 오전 10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는 이 날이 밝아서 별똥별을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13일 새벽에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만 흐리지 않다면 시간당 100여 개의 별똥별을 볼 수 있겠지만 기상 조건이 불투명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를 예보한 만큼 별똥별을 관측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하늘이 맑다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와 함께 견우와 직녀별까지 찾아보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밤하늘 머리 위에 은하수를 먼저 찾은 뒤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가장 빛나는 별이 각각 직녀별과 견우별이라고 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매년 이맘때쯤 지구가 우주먼지가 가득한 페르세우스 구름을 지날 때 관측이 되는데요. 1월에 볼 수 있는 4분의 자리 유성우와 또 12월에 볼 수 있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최대기를 거쳐서 이달 중순이 지나면 다음 별똥별쇼는 오는 12월 중순쯤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아쉽게도 비구름 때문에 못 보는 곳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잠깐이라도 개면 꼭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시장 출하를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을 60만 회분의 완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달 중에 국가 검증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쯤 출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스카이코비1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이뤄져서 지난 6월 말에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죠.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플랫폼인 제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B형 간암이나 독감 백신, 또 자궁 경부암 백신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돼서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플랫폼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WHO 긴급 사용 목록 등재를 비롯해서 각국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동시에 스카이코비1의 부스터샷과 12세에서 17세 청소년 대상 접종을 위한 임상시험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mRNA나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1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덮치면서 네. 안전사고는 물론 침수 피해들도 속출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고를 예방할 방법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행 제한 속도를 20%에서 50%까지도 낮추고 또 차량 사이 안전거리도 2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휘발유나 디젤 차량의 경우는 바퀴가 3분의 2 정도 물에 잠기면 다른 길을 찾는 게 위험을 피해야 하는 방법인데요.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절반 정도만 잠겨도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차에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움직여서 빠져나가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재해 가운데 하나가 산사태인데요. 네. 경사지를 잘 살펴서 갈라지거나 흙이나 돌이 굴러내리지 않는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지가 않은데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다면 이 역시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예. 또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는다면 땅속에 물의 함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요.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집안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또 특히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땐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서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이 물에 잠겨서 맨홀 뚜껑에 이런 구분이 어려울 때는 가능한 통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비가 내린 뒤에 조심해야 할 것이 감전 피해인데요. 침수가 예상되면 가스와 누전 차단기부터 내려야 하고요. 또 전기 플러그는 뽑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서 양초 대신에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로 불을 밝히는 게 또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만에 하나라는 일이 있는 거니까 이런 재난 대비 요령은 꼭 철저하게 숙지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이파이브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이유와 원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 과학자들이 과학계 오랜 비밀을 밝혀줄 실마리를 거미를 통해 알아내서 동물도 꿈을 꾼다는 가설에 한 걸음 성큼 더 다가섰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보송보송한 털로 덮인 몸통에 큼지막한 눈을 가진 깡충거미입니다. 먹이를 덮칠 때 깡충 뛴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과학자들이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한밤중 깡충거미가 자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몸을 움찔움찔 하더니 다리를 제멋대로 실룩거리고 자세히 보니 눈 부위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약 80초간 계속됐고 15분에서 20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모습이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중에 몸을 뒤척이면서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What we found is that jumping spiders seem to be exhibiting something like an REM sleep-like state. So they cannot move their eyes, but they can move their retinal tubes. And so we see these move quite rapidly. 거미는 물론 곤충류 전체에서도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 관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관찰된 거미의 행동이 실제 렘 수면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렘 수면과 유사한 상태가 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건 이런 상태가 생물체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female, so it might be dreaming of its loved one, jumping spider, but when it's not that, it's going to be dreaming about food. 연구진은 깡충거미가 단순한 구조인데다 어릴 때 몸이 투명해 포유류 등 일반적인 생물보다 실험 결과를 관찰하기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 과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꿈을 꾸는 이유와 원리가 깡충거미를 통해 풀리게 될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작의 단점을 보완한 4세대 폴더블 폰을 1년 만에 출시했습니다. 모토로라와 샤오미 같은 후발 주자들도 올해 하반기 신형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함께 소문만 무성했던 갤럭시 Z 플립 4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새로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4는 외관상 전작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간 단점으로 꼽혔던 배터리 사용 용량이 12% 늘어났고 여닫는 부분인 힌지가 얇아졌습니다. 함께 출시된 갤럭시 Z 폴더 4는 좌우 베젤을 3mm씩 줄여 기기를 펼쳤을 때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했고 고질적 문제였던 주름 접힘 현상도 개선했습니다. 실물 공개 첫날 한국에서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달라진 외관을 꼼꼼히 비교하고 개선된 성능을 체험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디자인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폴더 같은 경우에는 힌지가 좀 얇아졌다든지 조금 더 베젤이 얇아졌다든지 해서 사용감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 특히 폴드 4의 경우 전작보다 무게가 8g 더 가벼워졌습니다. 갤럭시 Z 폴드 4의 무게는 263g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갤럭시 S21이 약 90g 정도 더 가벼운데 케이스 무게를 더하니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높은 가격으로 선뜻 구매가 꺼려지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춰 폴더블 폰을 대중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000만 대 이상의 숫자를 올해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폴더블로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은 지난 2019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0%로 가장 높고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와 오포가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로 올해 하반기 쏠림 현상은 더 뚜렷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안으로 9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8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모토로라와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올해 하반기 신형 폴더블 폰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IT 기업 애플은 공식적으로 폴더블 폰 출시 계획을 밝힌 적은 없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폴더블 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바이 주자들이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예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등 관련 부처는 어린이들이 최근 편의점에서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만큼 고카페인 과잉 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하게 됩니다. 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해서 학교 주변 식품 안전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급식소 자동 온도 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을 등록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라 불리는 고 백남준 작가는 예술과 과학, 국경을 넘나드는 실험적인 작품으로 예술계에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죠. 네, 백남준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가 고 백남준 작가가 탄생한 지 9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지만 이 백남준 작가가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백남준은 1960년대 플럭서스의 중심에서 뛰어난 실험 정신으로 누구보다도 전위적이었던 또 뼛속부터 예술가인 작가입니다. 네.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대에서 미학과 미술사학 그리고 음악 등을 공부하는데요. 네. 당시 부유했던 집안 덕분에 일찍이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당시 가장 전위적인 음악이었던 아놀드 쇤베르크의 음악을 이른 나이부터 접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경들이 훗날 백남준의 작업의 뿌리가 됩니다. 네, 백남준 작가가 생전에 플렉서스의 중심에 다양한 예술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플렉서스가 뭐죠? 네, 이 플럭서스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차원의 전위적 예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플럭서스라는 단어는 변화, 흐름,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백남준은 1961년에 예술적 둥지가 되는 이 플럭서스의 창시자 조지 마키오나스를 만나면서 창립 멤버가 됩니다. 이때 함께한 멤버로는 또 다른 전위예술가인 요셉 보이스 등이 있고요. 이 요셉 보이스는 백남준에게 큰 영향을 준 작가이자 또 이 플럭서스의 주요 멤버이기도 했는데요. 약 2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교류하면서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 서로 영감을 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플럭서스라는 전위적인 예술 그룹의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또 경계를 허물고 콜라보를 선보이는데요. 이 실험적이고 그 자체로 큰 인상을 남긴 새로운 방식의 작업들을 통해서 기존 예술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나 범위를 크게 확대시킵니다. 네. 특히 TV 모니터를 활용한 작품을 통해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서의 행보를 보이는데요. 백남준의 이런 시도들은 미술사에서 큰 획을 긋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백남준 작가 하면 그 TV 모니터가 생각이 나는데 그 TV 브라운관을 탑처럼 쏘아 올린 그 비디오 아트가 있잖아요. 네, 자, 맞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작품인데요. 이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인데 백남준 작가가 1988년에 개최됐던 88 올림픽을 기념해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설치했던 작품입니다. 네. 이 백남준이 작업한 TV를 활용한 설치작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또 무거운 작품이기도 한데요. 18.5m의 높이만큼 TV를 쌓아 올렸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지름이 작아지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1000세대의 TV가 사용됐는데 모니터의 노후화로 여러 번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이 작품은 무게만 16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데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건축 특성을 고려해서 제작됐고요. 이 1003개의 모니터에는 다양한 영상들이 송출됐는데요. 경복궁과 부채춤 또 고려청자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담은 소재
소재들과 함께 프랑스의 개선문, 또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 전 세계 각국의 상징물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의 연주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영상들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또 동서양 전 세계 인류가 문화 예술과 과학으로 하나가 되고 또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에 1003대의 TV가 사용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숫자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 1003이라는 숫자는 바로 10월 3일인 개천절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88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났음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작품을 아쉽게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은 전시되는 동안 하루에 약 8시간가량 매일 영상이 상영됐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모니터를 포함한 여러 부품들이 노후화됐고요. 2002년에는 또 모니터의 노후화가 원인이 돼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시 가동이 중단됐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리와 교체가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2018년 2월에 가동이 중단됐고요. 올해 시범 가동이 됐었는데 올 9월에 다시 재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기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작품의 노후화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백남준 작가도 고민을 해봤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다다익선 복원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독일과 미국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당시 조사와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작품의 경우에는 또 작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당시의 부품을 찾아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의 부품을 적용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백남준은 생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작품에 쓰인 기존의 부품이 단종됐을 경우에는 신기술을 사용해도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최대한 그래도 그 당시를 반영해서 기존 작품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판단했고요. 그게 또 미술관의 역할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백남준 작가 작품을 보면 관객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작품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TV 붓다라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 의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백남준 작가는 비디오 아트를 통해서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도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 관람객이 단순히 작품을 보는 수동적인 역할이기보다는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TV 붓다라는 작품이 대표적인 관객 참여형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불상과 TV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TV 화면 안에는 마주보는 불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이 미리 찍어둔 영상을 틀어놓는 게 아니고요. 불상이 실시간으로 촬영돼서 화면에 나타나는 건데요. 만약에 관람객이 이 불상 뒤에 서 있으면 화면 안에 그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불상의 모습은 TV를 시청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아를 찾음과 동시에 당시 첨단 기술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녹화되어 있던 영상이 아니라 불상이 이른바 셀카를 찍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런 구도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백남준 작가의 그 비디오 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 백남준 작가는 비디오 아트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백남준 작가는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만인이 즐겨보는 대중매체를 예술로 선택한 예술 깡패다. 백남준은 플럭서스의 중심에서 기존 미술계의 엘리트주의에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미술 자체에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TV라는 도구를 선택한 것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백남준의 유목 생활이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백남준에게 있어서 공간과 시간은 참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특히 하나의 시간대에 여러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특성, 또 여러 시간대가 한 대에 모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시 뉴미디어 또 새로운 기술이 그런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을 시간 예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비디오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하는 이미지를 노출하는 미디어이기도 하면서 또 영상의 속도, 즉 시간을 마음대로 빨리 감고 또 멈출 수 있는 장치, 백남준은 이런 특징들에 주목했습니다. 네. 또 비디오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작곡이나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다고요?
네, 백남준 작가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작업에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 활동 작품들은 주로 음악을 메인으로 활용해서 악기를 부수거나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하면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식의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백남준은 1956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 현대 음악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전위 음악의 거장인 존 케이지를 만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듬해에 독일 뒤셀도르프 소재의 한 갤러리에서 이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라는 작품을 초연을 하게 되고요. 이때 공연 중간에 바이올린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또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이라는 작품에서 피아노 2대를 부수고 관람객의 넥타이와 셔츠를 자르는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또 머리에 샴푸 거품을 내기도 하는 등 당시 좀 큰 충격을 안기면서 인지도를 계속해서 쌓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백남준 작가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표작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은 작품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먼저 달은 가장 오래된 TV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달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12가지 형태로 나눠서 형상화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에디트 데커라는 비평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삶은 태초의 시절의 기억을 거의 잃고 TV의 차가운 빛이 달빛을 대신하게 됐다. 저도 생각해보면 최근에는 실제로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본 기억보다는 좀 TV 속 드라마나 영화 같은 화면을 통해 본 기억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TV 속의 얇은 초승달부터 둥근 보름달까지 12개의 형상들을 담아서 백남준은 흘러가는 시간을 한데 모아서 지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시간을 공간의 재조합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백남준 작가는 브라운관을 캔버스 삼아 예술 세계를 펼친 그런 멋진 작가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음악과 공간 그리고 시간과 영상의 흐름까지 한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존 약물의 항암제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활용해 화합물과 표적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의 항암제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가 암세포에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엠토르라는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을 세포 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전남 여수시 소재 다도해 핵산국립공원의 도서살림에서 희귀한 수목인 덩굴 온나무의 새로운 자생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덩굴 온나무 자생지는 해발 고도 180m의 경사면에 약 70제곱미터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덩굴 온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온나무류들 가운데 유일하게 덩굴성으로 접촉하면 피부 발진을 일으키며 미국에서는 포이즌 아이비로도 불립니다. 자연 속 약용식물을 탐사하는 어린이 본초 탐사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1개 가족 50명의 참가자는 4계조로 나눠 조별 행사를 진행했으며 조별로 전문가와 함께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약용식물을 관찰하고 효능과 쓰임새 등을 학습했습니다. 어린이 본초 탐사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여름방학 기간 개최하는 가족형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가 올해부터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됐습니다. 국립광주과학원은 4대 과학기술원 통증연구단과 공동으로 13일 2022 슬기로운 건강생활 시리즈 2회차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연은 영남대 의대 장민철 교수가 연사로 나서 통증의 발생 원인과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은 150명 선착순에 한하여 사전 예약 후 참석이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다시 수도권 지역에 최고 120mm의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에 더 세찬 비가 온다고 해서 우려되는데요. 네, 지난 폭우의 피해가 여전한 상황에 집안마저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